형님, 여권은 있으세요? 공장 일하면 해외 갈 일도 없을 텐데. 출국 전부터 동서는 제 면전에서 비웃었습니다. 공항에서도 료칸에 도착해서도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마 형님은 제가 아니었으면 이런데 평생 못 사봤을 거예요. 동서의 말에 저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료칸을 예약한 사람도 비용을 낸 사람도 전부 저였으니까요. 저녁 식사 자리. 동서가 엉터리 일본어로 큰 소리치는 순간 총지배인이 달려와 제 앞에 엎드리듯 절했습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얼굴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하늘이 검푸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발에 익은 안전화를 신고 안전모를 눌러 쓴 채 작업장 철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20회 넘게 신어온 안전화는 이제 발보다 먼저 길을 알았지요. 쇳물 냄새와 절삭유 냄새가 뒤섞인 공기, 기계가 돌아가는 규칙적인 소음. 남들은 시끄럽다 하겠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편안한 소리였습니다. 야간조 반장이 저를 보고 안전모를 살짝 들어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새벽부터요? 오늘 3라인 물량은 밤새 다 뽑아놨습니다. 수고했어요. 온도 흔들린 건 없었고, 예, 불량 하나 없이 전부 통과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작업 일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야간에 나온 부품들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정밀 부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눈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손끝에 미세한 결이 걸리면 그건 이미 불량이지요. 20회를 2일만 했으니 제 손끝은 어지간한 검사 장비보다 예민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연 매출 100억 원대의 정밀 부품 기업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다 쓰러져 가던 쇳물 공장 한 채였지만 저는 그걸 자동차와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몰라야 했지요. 남편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사무실로 올라와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전월 원자재 매입 결제 서류가 결제판에 쌓여 있었지요. 원래 이건 경리팀장이 1차로 걸러 올리는 거지만 저는 큰 금액이 나가는 건 반드시 제 눈으로 다시 봅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사장이 숫자를 놓으면 회사가 새는 법이라고. 서류를 대조하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특수강 원재료 단가가 이상했습니다. 시세보다 킬로그램당 한참 부풀려져 있었어요. 한두 달이면 착오라 하겠지만 지난 6개월 내내 그랬습니다. 매달 정확히 2천만 원가량이 시세보다 더 나가고 있었지요. 반년이면 1억 2천만 원. 결코 착오라 부를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회계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매입처를 하나하나 짚어나갔지요. 부풀려진 금액이 나간 곳은 반년 전 새로 등록된 원재료 납품 업체였습니다. 이름도 처음 보는 회사. 대표자 이름을 조회하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남편 김민성의 고등학교 동창 이름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인쇄해 책상에 펼쳐놓고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되짚었습니다. 유령 같은 그 납품 회사로 들어간 돈은 며칠 뒤 남편 명의도 아닌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의 동창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였지요. 그리고 그 돈의 종착지는 시동생 김민우가 차린 벤처 회사의 투자금 계좌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서류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제 도장을 훔쳐 서류를 꾸미고 회사의 알짜 자금을 원재료 매입으로 위장해 빼돌린 겁니다.
그렇게 새어나간 제 돈이 시동생의 실체 없는 벤처 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지요. 결혼 12년 한 지붕 아래 살을 맞대고 산 사람이 제 회사 도장을 몰래 굴려왔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는 기분은 뭐라 말로 다 못합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그러고는 서류를 봉투에 하나하나 정리해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얼음처럼 맑아졌지요. 울고 소리치는 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건 아버지 공장을 지키는 20해 동안 뼈에 새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캐비닛 깊숙이 넣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 가족 식사가 있었습니다. 동서 권유리가 소집한 자리였지요. 시어머니 환갑 여행을 의논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곧장 갔기 때문에 작업용 점퍼에 면바지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갈아입을 새도 없었고 솔직히 갈아입을 마음도 없었지요. 이 옷이 부끄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이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동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저를 보더니 코를 손으로 살짝 가리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형님. 또 그 기름 냄새예요? 집안에 다 배겠네. 밥 먹기 전부터 속이 안 좋아요. 바로 오느라 옷을 못 갈아입었어. 아, 됐고요. 형님은 저 끝에 앉으세요. 어머님 옆에 앉았다가 냄새 배면 어떡해요. 동서는 저를 식탁 끝자리로 손짓해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남편은 소파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동서가 사왔다는 최고급 한우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포장지를 몇 번이고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유리는 역시 사람 대접할 줄을 알아. 며느리가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지. 그러고는 저를 흘깃보며 혀를 찼습니다. 큰애 너는 공장에만 박혀 사니 사람이 영 촌스럽잖니. 손님 오면 내가 다 민망해. 그 차림이 뭐냐 대체. 어머니, 제가 오늘은 일하다 바로 와서요. 또 핑계냐? 일하는 건 너만 하니? 유리 반만이라도 닮아봐라. 며느리는 집안 얼굴이야.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런 말은 12년째 듣고 있었으니 이제 소금기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남편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당신도 적당히 좀 해. 어머니랑 재수 씨 앞에서 내가 민망하잖아. 며느리 노릇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만 해. 식탁 위 제 밥그릇에 남편이 반찬 몇 가지를 대충 덜어주었습니다. 가장 노릇, 챙기는 남편 노릇. 어머니와 재수 앞에서 폼을 잡는 거였지요. 저는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손이 제 도장을 훔쳐 반년 동안 1억 넘는 돈을 빼돌린 손이라는 걸 여기 있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이윽고 동서가 태블릿을 꺼내들며 신이 났습니다. 자, 이제 여행 얘기예요. 어머님 환갑인데 동네 식당에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일본 온천 여행이 딱이에요. 저 일본어 좀 하거든요. 통역이랑 안내는 제가 하면 돼요. 다들 제 뒤만 따라오시면 돼요. 어머, 우리 유리 못하는 게 없네. 일본어까지 한다니 내가 아주 든든하다 얘. 시어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동서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문득 저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지요. 근데 형님은 괜찮으세요? 여권은 있으세요? 아니, 공장만 왔다 갔다 하시니까 혹시 없을까 봐요. 있어. 어머, 진짜요? 의외네요. 공장에만 처박혀 사는 사람이
외국 나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형님, 솔직히 말해봐요. 외국 처음이시죠? 비행기 타면 긴장해서 손잡이 꽉 잡는 거 아니에요? 거실이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배를 잡고 웃었고 남편도 피식 웃음을 흘렸지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서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동서가 신이 나서 돌을 넘으려는 찰나 남편과 시동생이 재빠르게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시동생이 헛기침을 하며 얼른 말을 돌렸지요. 자자, 유리야. 형수님도 바쁜 분인데 그만해. 여행 날짜부터 잡자. 괜히 말 길어지면 피곤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두 형제가 왜 그렇게 눈치를 봤는지, 왜 동서가 선을 넘으려 할 때마다 슬그머니 말을 자르는지, 나중에야 알았지요. 제 회사가 실은 어떤 회사인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형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동서에게는 철저히 숨기고 있었지요. 다 쓰러져가는 영세 철공소. 동서가 아는 제 회사는 딱 그 정도였습니다. 형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였고요. 동서가 여행 카탈로그를 펼쳐 일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천이 좋네, 저 료칸이 좋네, 제잘거리다가 문득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큰애야, 이번 여행 경비는 네가 다 내라. 맏며느리면 그 정도는 해야지. 환갑이 장난이니? 뭘 그렇게 멀뚱히 보니? 유리는 살림하느라 빠듯하고 민우는 사업 키우느라 한창 돈 들어갈 때야. 네가 내야지. 공장에서 굶지는 않을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손을 뻗어 저녁 내내 걸치고 있던 작업 점퍼 앞주머니에 여행사 명함 한 장을 쑥 찔러 넣었습니다. 여기로 전화해. 예약도 네가 잡고 돈도 네가 내. 맏며느리 자리가 괜히 있는 줄 아니? 저는 주머니 속 명함의 빳빳한 모서리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시동생이 그 틈에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이번 한 번만 크게 쏘세요. 다음 여행은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제 벤처가 지금 투자만 들어오면 바로 터집니다. 그때는 제가 효도 제대로 한다니까요. 투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투자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시동생은 알고 있을까요? 제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이 남편의 손을 거쳐 시동생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뻔뻔한 건지 정말 형이 준 돈인 줄로만 아는 건지 어느 쪽이든 역겹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부엌을 오갔습니다. 과일을 깎고 빈 그릇을 치우고 물을 떠왔지요. 그들은 거실 소파에 늘어져 여행 얘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빼돌린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 채, 아니 반쯤은 알면서 웃고 떠들었지요. 싱크대 앞에서 사과를 깎던 저는 잠시 과일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시댁 아파트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행을 가자. 일본 온천. 좋지. 다만 동서가 알아본 그런 값싼 온천 말고 진짜 갈 테면 제대로 가야지요.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아무나 예약조차 할 수 없는 최고급 료칸으로 그들이 평생 발끝도 못 들여볼 곳으로 저는 그곳으로 이 사람들을 데려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허영심을 하늘 끝까지 띄워 올렸다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바닥에 곤두각질치게 만들 것. 명함을 찔러 넣은 시어머니의 손, 여권을 비웃던 동서의 입, 제 어깨를 감싸며 생색을 내던 남편의 손. 하나하나 다 기억해 두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며 저는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그 미소의 의미를 몰랐지요. 심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회사로 출근하기 전에 먼저 시내 법무법인에 들렀습니다.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인 정 변호사는 벌써 사무실에 나와 있었지요. 10년 넘게 우리 회사 일을 봐준 사람이라 제가 이른 아침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요? 연락도 없이 오실 분이 아닌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날 밤새 정리한 것이었지요. 부풀려진 원재료 매입 내역, 유령 납품업체의 사업자 등록 정보, 남편 동창 명의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그 돈이 시동생 벤처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도까지. 정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처음엔 무심하던 얼굴이 점점 딱딱하게 변해갔지요. 몇 장을 넘기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꼼꼼히 짚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사실이면 단순 배임 수준이 아니에요. 금액도 크고 흐름도 너무 노골적입니다. 특정 경제 범죄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년 동안 1억 2천만 원. 지금 보이는 것만 그래요. 더 파면 더 나올 거예요. 부군께서 대표님 도장을 몰래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내 도장으로 서류를 꾸몄어요. 원본 결제판 보면 필체도 다르고 날인 자국도 달라요. 회계 프로그램 로그도 남아 있고요. 정 변호사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를 딱하게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지요. 대표님, 이건 회사 문제이면서 동시에 부부 문제입니다. 형사 고소까지 가시면 정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남편분에게 전가가 남을 수 있고 가정도. 가정은 이미 없어요. 제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 만큼 차분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지요. 저는 그에게 3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 남편의 횡령에 대한 형사 고소 준비. 둘째, 이혼 소송 서류 준비. 셋째, 시동생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 그리고 이 셋을 제가 지정하는 날에 동시에 터뜨릴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해 둘 것. 동시에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대표님, 날짜는 언제로 잡으면 될까요? 여행 갈 거예요. 온 가족이 일본으로요. 그때 맞춰서. 정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인지 곧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지요.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비만 해두라고, 신호는 제가 주겠다고만 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서는데 아침 공기가 제법 찼습니다. 저는 코트 깃을 세우며 잠시 인도에 서 있었지요.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지나온 20회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은 정말 작았습니다. 쇳물을 녹여 간단한 주물을 뽑아내는 직원이라고는 아버지 포함 대여섯이 전부인 곳이었지요. 여름이면 용광로 열기에 작업장 안이 40도를 넘었고 아버지는 늘 목에 수건을 두르고 땀에 절어 일하셨습니다. 손등은 화상 자국 투성이었고 손톱 밑은 씻어도 검은 기름때가 지지 않았지요. 남들은 그런 아버지를 낮춰봤습니다. 무식한 쇳쟁이, 기름밥 먹는 사람.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그 손이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남을 속여 돈을 번 적이 없었고 만든 물건에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나와 공장을 물려받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한사코 말리셨습니다. 딸아, 이 험한 일을 왜 네가 하겠다는 거냐? 쇳물 앞에 서는 게 얼마나 고된 줄 아냐? 너는 곱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 아까워서 그래요. 아버지가 평생 피땀으로 만든 공장이잖아요. 내가 지킬게요.
그리고 더 키울게요. 아버지는 결국 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기계를 배우고 밤에는 도면을 그렸습니다. 거래처를 뚫으려고 새벽 기차를 타고 전국을 돌았고 큰 회사 구매팀 앞에서 문전박대도 숱하게 당했지요. 그렇게 몇 년을 매달린 끝에 우리 부품이 처음으로 대기업 생산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작업장 한가운데 서서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뇌출혈이었지요. 병실에 누워 계신 반년 동안 시댁에서 병문안을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조차 바쁘다는 핑계로 몇 번 얼굴만 비쳤을 뿐이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의 일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주인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육개장을 한술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국물이 왜 이렇게 짜니? 상갓집이라고 음식까지 막 해도 되는 거야? 예, 이런 것도 네가 좀 챙겼어야지. 그러고는 봉투 하나 부조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 친정은, 제 아버지의 평생은 그저 국물 짠 육개장만도 못한 것이라는 걸. 동서가 시집 온 건 그 뒤였습니다. 동서는 처음부터 저를 공순이라 불렀습니다. 제 수수한 차림, 기름 냄새, 거친 손, 그런 걸 볼 때마다 대놓고 비웃었지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동서의 친정은 빚이 많았습니다. 가난을 숨기려고 명품으로 몸을 감쌌고 저를 밟고 올라서야 겨우 우월감을 채우는 사람이었지요. 자기 밑바닥이 들킬까봐 더 큰 소리로 남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저는 상념을 털고 차에 올랐습니다. 곧장 회사로 돌아왔지요. 대표실에 앉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핵심 부품을 독점 납품하는 곳, 일본의 굴지 대기업, 자동차와 로봇 사업으로 세계에 이름난 그룹입니다. 몇 해 전 그 그룹 회장이 직접 우리 공장을 찾아왔던 적이 있었지요. 우리 부품 없이는 자기네 로봇 관절 모듈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회장이 제 손을 두 손으로 맞잡고 고맙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료칸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예약할 수 없는 일본 안에서도 손꼽히는 곳. 저는 그곳을 조용히 예약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한 글자도 밝히지 않고 오직 제 개인 이름으로만. 현장 직원들이 저를 그저 평범한 손님으로 대하도록. 그래야 그림이 완성되니까요. 며칠 뒤 주말 오후 저는 시댁 거실에 여행 일정표를 내려놓았습니다. 두꺼운 코팅지에 인쇄된 일정표였지요. 온천이 딸린 별채 사진, 가이세키 요리 사진, 정갈한 정원 사진, 그리고 하단에 적힌 금액. 1인당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걸 아무 감흥 없다는 듯 식탁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동서가 제일 먼저 달려들어 집어들었습니다. 사진과 금액을 번갈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어머 형님, 여기 대체 어디예요? 사진 좀 봐. 이거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요. 형님이 이런 데를 어떻게 잡았대요? 어머님 환갑이라며. 이왕 가는 거 좋은 데 가야지. 그럼요. 이런 데 가는데 대충 입고 가면 창피하죠. 나 옷부터 사야겠다. 백화점 가서 새로 맞춰야겠어요. 어머님, 우리 내일 당장 쇼핑 가요. 동서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흡족한 얼굴로 제 등을 툭툭 쳤지요. 큰애야, 진작 이렇게 좀 쓰고 살지 그랬니? 돈이 있으면 사람답게 티도 좀 내야지. 꽁꽁 쥐고 있으니까 네가 맨날 궁상 맞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 무식하단 소리 듣지. 네, 어머니.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게 다 내가 옆에서 얼마나 얘기한 줄 알아? 우리 마누라가 원래 돈 쓰는 법을 몰라. 그냥 벌 줄만 알지 품위 있게 쓸 줄은 모르거든. 어머니, 제가 설득하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저는 어깨에 얹힌 남편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을 뿌리치고 싶은 걸 겨우 참았지요. 동서는 어느새 휴대폰으로 료칸 이름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무나 못 가는 데네. 예약도 잘 안 받는데요. 역시 내가 여행사 보는 눈이 있다니까. 시기도 딱 좋고 코스도 고급이고. 형님, 이런 건 아무나 못 잡아요. 다 제가 발품 판덕인 줄 아세요. 여행사를 고른 것도 시기를 맞춘 것도 예약을 잡은 것도 전부 저였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제공을 가로챘지요.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시동생이 소파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현지 식대랑 공용 경비는 형수님 카드로 먼저 긁으세요. 나중에 다 같이 엠빵하면 되잖아요. 공평하게 해야죠. 저도 낼 건 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시동생은 나중에 단 한 푼도 갚을 생각이 없었지요. 엠빵이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 공평한 척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여전히 웃음소리가 따라왔지요. 여행 가면 뭘 사네, 어디를 가네, 온천에서 뭘 먹네. 신이 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려는데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정 변호사였지요. 가압류 신청서 법원 접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도 신호 주시면 바로 진행합니다. 저는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다 휴대폰을 조수석에 내려놓았습니다. 백미러로 시댁 아파트 창문을 한번 올려다보았지요. 불이 환하게 켜진 거실. 저 안에서 사람들이 제 돈으로 갈 여행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중 누구도 자기들 발밑에서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지 몰랐지요. 저는 엔진을 켜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도로로 미끄러져 나갔지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문득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곱게 시집이나 가라던, 험한 일 하지 말라던 그 목소리. 아버지, 저는 험한 일을 택했고 그 험한 일이 저를 이만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단단함으로 아버지를 국물 짠 육개장만도 못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갚아줄 차례였지요. 여행까지는 아직 며칠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며칠을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편한 면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캐리어 하나를 끌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짐은 단출했지요.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챙길 게 많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저 멀리서 동서가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요란하던지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동서는 커다란 명품 로고가 박힌 캐리어 2개를 끌고 얼굴 반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낀 채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걸어왔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날따라 한껏 차려입었지요. 두 사람은 마치 화보라도 찍으러 온 것처럼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저를 발견한 동서가 걸음을 멈추더니 시어머니 귀에 대고 뭐라고 속닥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인상을 썼지요. 어머님, 우리 저쪽으로 좀 떨어져서 걸어요. 형님 차림 좀 보세요. 공항이 아니라 무슨 동네 뒷산 가는 사람 같잖아요. 남들이 우리 일행인 줄 알면 진짜 창피해요. 그러게 말이다. 예, 넌 우리 뒤에서 좀 떨어져 따라와라. 괜히 같이 온 사람처럼 보이면 내가 낯이 뜨겁다.
동서가 손등으로 제 어깨를 툭 밀어냈습니다. 저는 두어 걸음 물러섰지요. 두 사람은 앞장서서 걸었고 저는 뒤에서 캐리어를 끌며 따라갔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면세점 쪽을 기웃거리느라 어디로 샜는지 보이지도 않았지요. 수속 카운터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여권을 꺼내는데 동서가 옆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형님 여권 진짜 있으시네. 저는 장롱 밑에 먼지 쌓인 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요. 공순이 여권에 도장이나 찍혀 있겠어요? 이거 얼마 만에 꺼내 보시는 거예요? 솔직히 외국 처음이죠? 어유, 표정 좀 봐. 벌써 긴장했나 봐. 동서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잠깐 저를 힐끗 보더군요.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여권 안쪽에는 미국, 독일, 일본 출입국 도장이 빼곡했지만 동서는 그걸 볼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거래처 때문에 해외 출장이 잦았다는 걸 그 사람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수화물을 붙일 차례가 되자 동서가 자기 캐리어 2개를 제 앞으로 쓱 밀어붙였습니다. 형님, 이것 좀 같이 붙여주세요. 저는 손이 이렇게 바쁘잖아요. 큰 며느리가 이런 건 좀 해줘야죠. 동서의 손에 든 거라곤 작은 명품 클러치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자코 그 무거운 캐리어 2개를 저울에 올려 수속을 대신해 주었지요. 무게가 초과돼 추가 요금이 붙었는데 그것도 제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동서는 그새 저만치 가서 진열된 향수를 구경하고 있었고요. 면세 구역에 들어서자마자 동서와 시어머니가 제 곁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동서가 손을 내밀더군요. 형님, 카드 주세요. 어머님 환갑여행인데 화장품 하나 못 사드리면 그게 며느리예요? 걱정 마세요. 다 어머님 드릴 거예요. 형님은 계산만 하시면 돼요. 저는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카드를 받아들자마자 최고급 화장품 매장으로 달려갔지요. 어머님 드릴 것이라던 말이 무색하게 동서는 자기 얼굴에 이것저것 발라보며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크림이며 향수며 계산대에 쌓인 물건이 수십만 원어치였지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카드값은 어차피 며칠 뒤면 아무 의미도 없어질 거였습니다. 정지될 카드였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마음껏 긁으라는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높이 쌓아 올릴수록 나중에 무너질 때 소리가 크게 나는 법이니까요. 비행기에서 저는 이코노미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동서와 시어머니는 저보다 좋은 자리를 차지했지요. 제가 예약할 때 그렇게 배정한 거였습니다. 굳이 좋은 자리를 다툴 필요도 미리 패를 보일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며칠 뒤를 그렸습니다. 일본 공항에 내리자 미리 예약해둔 검은색 벤츠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자 동서가 제일 먼저 올라타 뒷좌석 상석을 차지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옆에 앉히고 남편과 시동생이 그 뒤에, 저는 기사 옆 조수석에 앉았지요. 아무도 저에게 자리를 양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벤을 예약하고 값을 치른 사람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벤이 출발하자 동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사님, 에어컨, 뭐라고 하더라. 사무이. 못 알아들어요? 사무이. 동서는 어설픈 일본어 단어를 섞어가며 기사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이는 춥다는 뜻이었지요. 에어컨 온도를 낮추라는 건지 높이라는 건지 기사는 알아듣지 못하고 어색하게 되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우세요? 추우시면 온도를 올려드릴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이 참 답답하네. 온도 좀 맞추라고요. 동서가 답답하다는 듯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결국 기사는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며 온도를 이리저리 만졌지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우리 유리 일본어 잘한다더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못 알아듣는다니? 네가 제대로 말한 거 맞니? 어머님, 제가 틀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일본도 지방마다 말이 다르거든요. 원래 현지 사람들 말이 더 어려워요. 동서가 뻔뻔하게 둘러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입가에 스치는 웃음을 눌렀지요. 기사는 표준 도쿄말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 남짓 달려 료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전통 건축 양식의 웅장한 대문이 나타나자 배난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짙은 목조 기와 지붕에 정갈하게 손질된 정원, 대문 양옆으로 기모노를 곱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나란히 도열의 일행을 맞이했지요. 벤이 멈추자 직원들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모시겠습니다. 동서가 벤에서 내리며 그 광경에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두리번거리더니 곧 언제 그랬냐는 듯 어깨를 폈지요. 거봐요, 어머님. 제가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잖아요. 형님이 아무데나 잡으려는 거 제가 얼마나 말렸는데요. 어머님 환갑인데 격이 있어야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예약자 확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은 저를 그저 개인 명의로 별채를 잡은 일반 손님으로 안내했지요. 제 신원을 아는 사람은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한 그림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게 좋았지요. 최고급 다다미 객실로 안내받은 뒤 남편은 피곤하다며 이불 위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이내 코 고는 소리가 방을 울렸지요. 시어머니는 온천장에 가겠다며 일어섰습니다. 나가기 전 저를 돌아보더군요. 큰애야, 나랑 유리 트렁크 좀 다 열어서 옷 정리해놔라. 구겨지면 볼썽사납다. 하나하나 잘 걸어둬. 너는 이런 허드렛 일은 손에 익었잖니. 동서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제 건 특히 조심하세요, 형님. 다 비싼 옷이에요. 형님 작업복 만지듯이 막 만지면 큰일 나요. 두 사람은 그 말만 남기고 온천장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저 혼자 그리고 코를 고는 남편만 남았지요. 바닥에는 두 사람이 풀어 헤친 짐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널린 짐들을 발로 툭툭 밀어 방 한쪽 구석으로 거칠게 몰아놓았지요. 명품 로고가 박힌 파우치가 벽에 부딪혀 툭 떨어졌지만 저는 주워 담지 않았습니다. 옷을 걸어줄 마음 따위 손톱만큼도 없었으니까요. 창가로 다가가 미닫이 창을 열었습니다. 고즈넉한 일본식 정원이 눈 아래 펼쳐졌습니다. 잘 다듬어진 소나무, 작은 연못 위로 비치는 저녁 햇살, 이끼 낀 석등,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지요. 참으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 평화가 내일 아침이면 어떤 소리로 깨질지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지요. 저는 그 정원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멀리서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웃음소리가 온천장 쪽에서 흘러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웃음. 저는 그 소리를 배경 삼아 고요히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은행 업무가 끝날 무렵이었지요. 정 변호사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대표님, 모든 서류 준비 완료됐습니다. 신호만 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지요. 저녁 식사 자리. 그들이 가장 높이 올라 가장 크게 웃고 있을 그 순간. 그때 모든 게 시작될 거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정원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저녁 7시가 가까워지자 직원이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손님, 저녁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프라이빗 다이닝 룸으로 정중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천에서 돌아온 시어머니와 동서는 뽀얗게 상기된 얼굴로 유카타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남편은 부스스한 머리를 대충 쓸어 넘겼고 어디선가 나타난 시동생은 벌써부터 술 생각이 나는지 입맛을 다셨지요. 드디어 밥이네. 여기 요리가 그렇게 유명하다며? 형수님, 오늘은 돈 아낀다고 이상한 거 시키지 말고 제일 좋은 걸로 갑시다. 시동생이 손을 비볐습니다. 동서는 거울 앞에서 유카타 매무새를 고치며 흡족하게 웃었지요. 이런 데서 저녁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머님, 오늘 제대로 호강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었으면 이런 데 언제 와보셨겠어요. 저는 맨 뒤에서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데 발밑에 다다미가 사각사각 소리를 냈지요. 앞서 걷는 사람들의 들뜬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마음껏 웃어두세요. 오늘 저녁이 여러분이 그렇게 웃을 수 있는 마지막 밤일 테니. 가장 비싸고 화려한 가이세키 요리가 차려진 프라이빗 다이닝 룸의 미닫이 문 앞에서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숨을 골랐지요. 문 안쪽에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프라이빗 다이닝 룸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다다미방 한가운데 긴 상이 놓였고 벽에는 먹으로 친 산수화가 걸려 있었지요. 창밖으로는 조명을 받은 밤 정원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상 위에는 오칠한 그릇들이 정갈하게 늘어섰고 그 안에 담긴 요리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예술품 같았지요. 상석에 자리를 잡은 시어머니는 눈앞에 펼쳐진 요리를 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박을 살짝 얹은 도미에 옷그릇에 담긴 맑은 국, 계절 채소를 정교하게 다듬어낸 전체.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그 화려함에 취해 연신 감탄사를 흘렸지요. 아이고, 이게 다 얼마짜리니? 내 평생 이런 상은 처음이다. 동서가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돈 있다고 아무나 못 먹어요. 예약도 안 되는 데라니까요. 제가 진짜 어렵게 모신 거예요. 기모노를 입은 전담 종업원이 무릎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종업원은 두 손으로 정중하게 한지가 덧대어진 고급 메뉴판을 내밀었지요. 마침 제 쪽으로요. 제가 메뉴판을 받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서가 재빠르게 그것을 낚아챘지요. 제가 볼게요. 형님은 어차피 못 읽으시잖아요. 동서는 종업원을 향해 손을 휘휘 저으며 물러나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종업원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 조용히 뒤로 물러났지요. 동서는 메뉴판을 펼쳐 이리저리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글자를 읽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읽는 척, 아는 척하는 눈이었지요. 한참 메뉴판을 들여다보던 동서가 저를 향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형님, 외국은 처음이라 눈이 핑핑 도시죠? 이런 데 오면 뭐가 뭔지도 모르실 텐데. 형님, 솔직히 외국 처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권도 새 것 같던데.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제 침묵을 두려움으로 읽었는지 더 신이 나서 종업원을 다시 불렀지요. 저기요. 오사케 구다사이. 그리고 이거, 오이시 거로. 동서의 일본어는 발음도 문법도 엉망이었습니다. 오이시이는 맛있다는 뜻이지 주문에 쓰는 말이 아니었지요.
종업원이 곤란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서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게 분명했지요. 그러나 이내 헛기침을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에이, 얘가 못 알아듣네. 내가 서울말을 써서 그래. 어머님, 제가 나중에 다 번역해서 시켜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종업원과 눈을 맞추고 정확한 발음으로 나지막이 주문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종업원이 반색하며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동서는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듣지 못한 채 그저 종업원이 물러가니 자기가 해결한 줄 알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동서의 조롱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재수 씨도 참, 우리 마누라가 좀 그렇지. 평생 공장만 알았으니까. 그러고는 시어머니의 빈 사케 잔을 채웠지요.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잔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 아래로 두 손을 모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요리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최고급 와규가 나오자 동서는 제일 좋은 부위를 골라 시어머니 그릇에 올려드렸지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자주 먹어서요. 좋은 고기는 딱 보면 알아요. 이런 문화가 저한테는 익숙하거든요. 빚에 쫓기던 친정에서 자랐다는 사람이 마치 대단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것처럼 굴었습니다. 실체 없는 허영이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가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연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동서의 입이 점점 해퍼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지요. 근데 형님 친정아버지가 그 뭐냐, 쇳물 공장 하셨다면서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저에게만 다르게 느껴졌지요. 기름 냄새 풀풀 나고 쇳가루 날리는 데서 평생 막일만 하시다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런 데서 자랐으니 형님이 이런 고급 요리가 입에 맞기나 하겠어요? 아유, 촌사람 입에 이런 게 들어가나 몰라. 동서가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손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 일, 화상 자국투성이 손으로 목에 수건을 두르고 용광로 앞에서 흘린 그 땀, 그것을 이 사람이 지금 술상 위에서 우스갯거리로 삼고 있었지요.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건 시어머니의 맞장구였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배운 게 없으니 무식하게 몸으로 일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그렇게 몸으로 때우는 건 천한 거야. 큰애 아버지도 그러다 일찍 가신 거고. 시어머니는 삭해 잔을 기울이며 마치 세상 이치를 다 아는 사람처럼 혀를 찼습니다. 제 아버지의 죽음마저 천하게 몸쓰다 일찍 간 것으로 정리해버렸지요. 제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말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말차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여권을 비웃어도 카드를 뺏어가도 짐꾼처럼 부려도 저는 참았습니다. 밥그릇 끝자리로 밀려나도 기름 냄새 난다 코를 쥐어도 견뎠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우습게 볼 수 없는 그 땀을 이 사람들이 술 기운에 짓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천천히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하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서 젓가락질을 하던 동서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오래 바라보았지요. 제 눈빛에 무언가를 느꼈는지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던 손들이 멈칫했지요. 동서가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마주 보려다
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형님? 사람 무섭게.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동서, 제가 입을 열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니가 알아? 쇳물 공장 하셨다면서요. 그래, 쇳물 공장. 그 손으로 나를 키웠어. 화상 자국 가득한 그 손으로. 그 손이 만든 물건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돌아가고 있고,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 누구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자니가 지금 걸치고 있는 그 옷, 바깥보다 비싸다는 그 가방. 그거 자니가 흘린 땀으로 산 거 맞나? 우리 아버지는 평생 자기 땀으로만 사셨어. 남의 것에 손댄 적 한 번도 없이. 동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입술을 달싹였지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것도 뛰다시피 이쪽으로 오고 있었지요. 다담이 복도를 울리는 급한 발소리에 방 안의 모두가 시선을 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래? 시동생이 어리둥절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동서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영문을 몰라 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발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정적. 굳게 닫혀있던 다이닝 룸의 미닫이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밀려든 복도의 밝은 빛에 방 안 사람들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문 앞에 선 것은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였지요.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숨이 가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가슴에는 이륙한 최고 책임자, 총지배인의 명찰이 달려 있었지요. 동서가 방금까지 종업원에게 어설픈 일본어로 갑질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지배인이 심상치 않은 얼굴로 들이닥치자 동서는 흠칫 놀라들고 있던 젓가락을 상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젓가락이 옷그릇에 부딪혀 또르르 굴렀지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다들 숨을 죽인 채 문 앞에 선 남자를 바라보았지요. 총지배인의 시선이 방 안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시어머니를 지나 명품으로 감싼 동서를 지나 그의 시선이 상 끝 구석에 조용히 앉은 저에게 가서 멈췄습니다. 총지배인의 얼굴에 다급함과 함께 무언가를 확인한 자의 긴장이 스쳤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아 있는데도 동서가 그 옆에서 눈을 깜빡이는데도 총지배인의 걸음은 그들을 향하지 않았지요. 그는 곧장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동서가 자기 앞을 지나쳐가는 총지배인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지요. 시어머니의 입도 반쯤 벌어졌습니다. 방 안 사람들의 시선이 총지배인의 등을 따라 천천히 저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총지배인이 제 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른 그가 저를 내려다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지요. 젓가락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은 제 앞에 멈춰서더니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다담이 바닥에 두 손을 짚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몸을 깊이 숙였습니다. 최고의 손님에게만 올린다는 가장 깍듯한 예를 갖춘 절이었지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수영 대표님, 늦게서야 알아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지배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그 말이 조용한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지요. 방 안의 시댁 식구들은 순간 자기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사케 잔이 허공에서 멈췄고 동서는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었지요. 남편과 시동생은 눈만 껌뻑였습니다. 대표님이라니 누구한테 하는 소린가. 그런 얼굴들이었습니다. 총지배인이 고개를 든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그룹 회장님께서 대표님이 오늘 이륙한에 머무신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으시고 직접 인사를 올리라 지시하셨습니다. 진작 알아뵙지 못한 저희의 결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동서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지금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형님은 그냥 작은 공장 하시는 분인데. 총지배인이 동서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저를 바라보며 방 안 사람들 모두가 들으라는 듯 또박또박 말했지요. 박수영 대표님께서는 저희 그룹 로봇 사업부의 핵심 부품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점 납품하시는 최고 BVIP 비즈니스 파트너이십니다. 대표님의 부품이 없으면 저희 그룹의 로봇 관절 모듈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방안이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대표님을 가장 소중한 사업 동반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 분을 하마터면 일반 손님으로 소홀히 모실 뻔했으니 이 얼마나 큰 결례입니까? 동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작은 공장, 공순이, 여권에 잉크나 말랐냐? 외국은 처음이시죠? 자기가 저에게 던졌던 말들이 지금 하나하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지요. 동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과 시동생 쪽을 획 돌아보았지요. 그 순간 동서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왜 두 형제가 자기가 저를 몰아세울 때마다 눈짓을 주고받으며 말을 돌렸는지, 왜 아버님 환갑 여행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형과 시동생이 슬그머니 화제를 바꾸었는지, 왜 이 예약도 안 되는 최고급 료칸에 아무렇지도 않게 방을 잡을 수 있었는지, 동서는 이제야 그 모든 조각을 맞추고 있었지요. 형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 회사가 무엇인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걸 자기에게만 철저히 감춰왔다는 것을요. 동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사케 병을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병이 다담이 위로 쓰러지며 맑은 술이 쏟아졌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얼굴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배운 게 없어 천하게 몸으로 일한다던 그 맏며느리를 지금은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지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얼굴이 흙빛이었지요. 시동생은 상 밑에서 두 손을 꽉 쥔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버지의 땀이 조롱당하던 순간부터 눌러온 분노가 마침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상을 엎지도 물건을 던지지도 않았지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상 앞에 앉은 사람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총지배인님, 일어나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것 없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회장님의 뜻입니다. 총지배인이 몸을 일으키며 공손히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시댁 식구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지요. 방 안에 5사람이 방금 전까지 저를 밟고 웃던 5사람이 이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2년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은 저를 공순이라고 불렀지요. 기름 냄새 난다고 밥상 끝으로 밀어냈고
여건도 없을 거라 비웃었고 짐꾼처럼 부렸어요. 저는 다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저를 다치게 하지 못했으니까요. 방 안 사람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선을 넘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우습게 봤지요. 평생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신 분을 술상 위에서 우스갯거리로 삼았어요. 그건 참을 수 없더군요. 저는 시선을 남편에게 옮겼습니다. 남의 돈에 기생해서 왕노릇하던 사람들이 함부로 입을 놀린 대가를 이제부터 치르게 될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미리 챙겨온 봉투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였지요. 저는 그것을 상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봉투가 옷그릇들 사이로 미끄러지며 안에 든 서류 몇 장이 밖으로 삐져나왔지요. 그게 뭐야, 당신 그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봉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내 도장 훔쳐서 반년 동안 빼돌린 돈 1억 2천만 원. 원재료 매입 부풀려서 유령 회사로 빼돌리고 그 돈을 동선에 벤처로 쏟아부은 내역. 차명 계좌 거래까지 전부 다 여기 있어.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지요. 도련님 회사, 부도나기 직전의 재무제표, 실체도 없는 회사에 형이 훔친 돈을 부어왔던 거 다 드러났어요. 시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수님,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요? 제가 되묻자 시동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류를 알아본 동서와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굳어갔습니다. 동서는 이제 완전히 이해한 얼굴이었지요.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던 맏며느리가 실은 남편들이 몰래 빼돌린 돈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이 자기 남편의 벤처를 지탱해 왔다는 것을, 자기는 그 사실도 모른 채 훔친 돈으로 명품을 사고 저를 비웃어 왔다는 것을요. 동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 형님 돈이었어? 당신이 형수님 돈을 훔쳐서? 시동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지요. 저는 총지배인을 향해 담담하게 요청했습니다. 총지배인님, 이 자리를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식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총지배인이 직원들을 부르러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때까지 겨우 정신줄을 붙들고 있던 동서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자기 밑바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충격과 남편에게 속아왔다는 배신감, 그리고 저를 향해 퍼부었던 온갖 조롱이 한꺼번에 밀려든 모양이었습니다.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형님, 저는 몰랐어요. 말을 채 맺지도 못하고 동서가 그 자리에서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옆으로 힘없이 쓰러졌지요. 눈이 뒤집히며 정신을 잃은 겁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동서가 다담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유리야, 정신 차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동서를 흔들었습니다. 시동생이 허둥지둥 아내를 붙들었지요.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 소란 한가운데에서 홀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총지배인이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쓰러진 동서를 부축하고 흩어진 그릇을 치우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방안이 수습되기 시작했지요. 남편이 넋이 나간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영아 여보, 우리 얘기 좀. 할 얘기 없어. 저는 짧게 잘랐습니다. 그러고는 상 위에 던져둔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지요. 이건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원본은 이미 한국의 변호사 손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봉투를 손에 든 채 정신을 잃고 실려나가는 동서와 사색이 된 시어머니, 고개를 떨군 두 형제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편히들 쉬세요. 남은 밤이 그리 편치는 않을 테지만.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다다미가 발밑에서 사각거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비명과 동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밤 정원 위로 은은한 조명이 고요히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방을 나온 저는 복도 창가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등 뒤 다이닝 룸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직원들이 쓰러진 동서를 부축해 데리고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은 어깨에서 흘러내려 바닥에 끌렸고 곱게 화장한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였지요. 조금 전까지 저를 우습게 보던 그 사람이 이제 남의 손에 겨우 몸을 지탱한 채 실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동서가 부축하는 직원의 손을 뿌리치더니 갑자기 시동생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나 속인 거야? 형님이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 나만 바보 만든 거냐고. 유리야, 진정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 혼자 형님한테 그 소리 다 하고 당신들은 뒤에서 눈짓이나 하고 있었던 거잖아. 동서가 시동생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시동생이 휘청했지요. 남편이 둘 사이를 말리려 끼어들었지만 동서는 이제 남편에게까지 삿대질을 했습니다. 아주버님도 똑같아요. 다 알면서 나만 몰랐어. 나만. 가족이라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소리치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훔친 돈으로 쌓아 올린 관계가 진실 하나에 이렇게 쉽게 갈라지더군요. 저는 그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말릴 생각도 끼어들 생각도 없었지요. 이윽고 소동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직원들이 시댁 식구들을 각자의 객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료칸의 복도를 힘없이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저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이 대문 앞에서 어깨를 펴고 들어서던 사람들이었지요. 저는 총지배인이 안내하는 대로 별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룹 회장이 내어준 최고급 별채는 다이닝 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넓고 고요했습니다. 널찍한 다다미 방과 개인 정원,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야외 노천탕까지 딸려 있었지요. 저는 유카타로 갈아입고 홀로 노천탕에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어깨까지 잠기자 12년 동안 뭉쳐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정원의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지요. 저는 눈을 감고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용광로 앞에서 땀 흘리던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을 보셨다면 뭐라 하셨을까요? 아마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등을 한번 두드려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갈 무렵 별채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로비를 거쳐 별채까지 찾아온 것이었지요. 직원이 만류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마당까지 들어섰습니다. 저는 노천탕에서 나와 유카타를 여미고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술과 절망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수영아, 이러지 마. 우리 12년을 살았어. 그거 다 없던 일로 할 거야? 들어가서 자. 할 얘기 없다니까. 고소 취하해. 지금이라도 취하하면 없던 일로 되잖아. 나 전과자 되면 당신도 좋을 거 없어. 우리 애들 생각도 좀 하고.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궁지에 몰리자 있지도 않은 자식까지 들먹였지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 내 도장 훔칠 때는 12년 생각 안 났어? 그러자 남편의 태도가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애원하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지요. 야, 너 이거 잘못 건드리는 거야. 회사 지분 절반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도 있고, 나도 변호사 쓸 거야. 너 혼자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소송 길어지면 회사 흔들리는 거 순식간이야.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협박은 공허하게 흩어졌지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도장 도용은 명백한 범죄고 회사는 제가 결혼 전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홀로 키운 것이며 그 증거는 전부 제 손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써? 나도 이미 썼으니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흔들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회사도 나도 어머님 재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해줄게. 당신이 지금 붙잡아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당신 변호사야. 남편이 뭐라고 더 소리쳤지만 직원들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를 마당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남편의 고함이 점점 멀어졌지요. 저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툇마루에 서 있다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한국에 있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늦은 밤에 미안해요. 내일 아침 은행 문 여는 즉시 처리할 게 있어요. 네, 대표님. 말씀하세요. 시가 쪽으로 나가던 가족 카드 전부 정지. 그리고 매달 자동이체 되던 시어머니 생활비, 남편 용돈, 시동생 회사로 나가던 지원금까지 전부 다 끊어주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요? 네, 전부요. 오늘부로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앉아 남은 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짐을 챙겼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데 뜻밖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동서가 밤을 꼬박 새운 얼굴로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화장은 다 지워졌고 어제의 그 화려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동서가 벌떡 일어나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프런트로 달려갔습니다. 동서는 다급하게 항공권을 끊으려 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모양이었지요. 카운터에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어제까지도 면세점에서 마음껏 긁던 제 명의의 가족 카드였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빅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단말기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떴지요. 한도 초과. 사용 정지된 카드입니다.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결제 수단 있으신가요?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갑을 뒤졌지만 다른 카드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동서가 가진 카드는 전부 제 회사에서 나가던 가족 카드였고 아침 은행 업무 시작과 동시에 전부 정지된 뒤였습니다. 자기 명의의 카드는 애초에 한도가 바닥이었고요. 이럴 리가 다시 해봐요. 다시. 동서가 카드를 몇 번이나 다시 내밀었지만 단말기는 매번 같은 소리로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동서는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굴렀지요. 저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캐리어를 끌고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동서가 매달리듯 다가왔지요. 형님, 카드가 안 돼요. 형님, 카드가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저 집에 가야 하는데.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걸어서라도 가야지.
나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밖에는 이미 저를 위한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료칸을 나섰지요. 등 뒤에서 동서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들을 일본 공항에 남겨둔 채 저는 미리 예약해둔 귀국행 1등석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새 공장 증축 도면이었지요. 아버지가 남긴 작은 공장을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키울 청사진이었습니다. 라인을 어디에 놓을지, 설비를 어떻게 배치할지, 저는 창밖 구름을 힐끗 보고는 도면 위에 연필로 선을 그어 나갔습니다. 어젯밤의 소동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지요. 몇 시간 뒤 한국 공항에 내려 휴대폰 전원을 켜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수십 통, 음성 메시지 수십 개. 남편, 시어머니, 시동생. 울고불고 매달리는 메시지들이었지요. 저는 화면을 쓱 훑어보고는 하나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빳빳한 종이 모서리가 걸렸지요. 시어머니가 제 작업 점퍼 주머니에 찔러 넣었던 여행사 명함이었습니다. 여행 내내 지니고 다녔던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꺼내 잠시 바라보다가 공항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 넣었습니다. 명함이 휴지들 사이로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러고는 캐리어를 끌고 저를 마중 나온 회사 차를 향해 걸어갔지요.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저는 곧장 회사 법무팀과 정 변호사를 소집했습니다. 준비는 이미 다 끝나 있었습니다. 제가 신호만 주면 되는 상태였지요. 여행 첫날 이미 접수해둔 자금 가압류를 시작으로 남편에 대한 형사 고소와 이혼 소송이 하나하나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비된 것들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밀어붙였을 뿐이지요. 며칠 뒤 시동생 김민우의 사무실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허름한 오피스텔 한 칸을 사무실이랍시고 쓰던 곳이었지요. 집행관들은 컴퓨터며 책상이며 집기류의 압류를 알리는 빨간 딱지를 빈틈없이 붙였습니다. 실체도 없던 유령 벤처의 껍데기마저 그렇게 하나씩 뜯겨나갔지요. 나중에 전해 듣기로 시동생은 빨간 딱지가 붙은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고 합니다. 직원이랄 것도 없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형수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한 번만 봐 달라 매달렸다지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훔친 돈으로 세운 것은 훔친 돈이 빠져나가면 그렇게 무너지는 법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갚아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제 회사가 아니라 다른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대외적으로는 그럴듯한 직장인 행세를 해왔지요. 내용 증명에는 남편의 횡령 사실과 함께 그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은 회사 감사팀에 불려갔습니다. 배우자 회사 자금을 도장 도용으로 횡령했다는 사실은 어느 회사에서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지요. 결국 남편은 조사 끝에 해고됐습니다. 그것도 동료들이 지켜보는 로비 한가운데서 짐을 싼 상자를 든 채 나오는 망신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능력 있는 장남 행세를 하던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동생 부부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다며 변호사를 찾아간 것이지요. 자기들이 피해자라도 되는 양 오히려 저를 걸고 넘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횡령 정황만 더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결국 역고소는 접수조차 되지 못하고 반려됐습니다. 제 발등을 제가 찍은 셈이었지요.
동서 권유리에게는 제가 손대지 않아도 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줄이 완전히 막히자 동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친정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동서는 시어머니 몰래 빚에 쫓기는 친정을 막으려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몸을 감싼 겉모습 뒤에는 그렇게 사채 빚이 쌓여 있었지요. 카드가 끊기고 남편의 벤처마저 압류되자 사채업자들이 동서의 집 앞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에 붉은 스프레이로 험한 말이 뿌려졌다는 이야기를 저는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훔친 돈으로 쌓아 올린 성이 통째로 무너지던 무렵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돈줄이 끊기고 두 아들이 파멸하자 시어머니는 오갈 데가 없어졌지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누리던 모든 호사는 실은 제 돈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제가 혼자 사는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 찾아와 며칠 밤낮을 꿇어앉아 눈물을 짰습니다. 출근길 주차장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친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큰애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삐어서 사람을 못 알아봤어. 응? 이 늙은이 한 번만 봐주라.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시어머니가 제 바지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그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이 짜다며 자리를 뜨던 손. 제게 여행 경비를 떠넘기며 명함을 찔러 넣던 손. 이제 그 손이 제 바지 자락을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무시하던 공순이 돈이 끊기니까 이제야 바깥바람이 얼마나 시린지 아시겠어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그 시린 바람 평생 맞으면서 사셨어요. 용광로 앞에서 땀 흘리다 그 땀 다 식기도 전에 새벽 찬바람 맞으면서요. 어머니가 천하다고 무식하다고 하셨던 그 일. 그게 저를 이만큼 살게 했어요. 저는 붙잡힌 바지 자락을 조용히 빼냈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제 차를 향해 걸어갔지요. 그때 뒤늦게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해고당한 뒤로 사람이 폭삭 늙어 있었지요.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서더니 이번에는 아예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수영아, 내가 다 갚을게. 평생 걸려서라도 다 갚을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지요. 이혼 소장과 횡령 고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엎드린 남편의 발치에 가차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내 대답이야. 법정에서 봐.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저편에서 소란이 일었지요. 돈에 눈이 먼 시동생 부부가 마지막 남은 것까지 노리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모아둔 쌈짓돈. 두 아들도 모르게 장롱 속에 숨겨뒀던 노후 자금이었지요. 시동생 내외는 그것마저 훔쳐 달아나려다 시어머니에게 들킨 모양이었습니다. 내 돈 내놔. 이 도둑놈들아. 어미 돈까지 훔쳐가. 어머니, 이거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놓으세요.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주차장 바닥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뒤엉켰습니다. 명절이면 최고급 한우 세트를 주고받으며 웃던 가족이 이제 몇 푼의 돈 때문에 바닥을 뒹굴며 싸우고 있었지요. 동서까지 달려들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잠시 지켜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과 경찰에 차례로 전화를 걸었지요. 단지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외부인들이 있다고 주거지 무단 침입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대해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것은 명백한 접근금지 위반이었지요. 곧이어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뒤엉켜 싸우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떼어냈지요.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부부, 방금 전까지 바닥을 뒹굴던 사람들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 순찰차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마다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저는 뒷짐을 진 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밤새 눈물을 삼키던 때가 있었습니다. 밥상 끝자리로 밀려나면서도 언젠가는 인정받겠지 하며 견디던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미움조차 남지 않았지요.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보니 오래 신어온 운동화 끈이 조금 풀려 있더군요. 저는 허리를 굽혀 끈을 다시 단단히 고쳐 맸습니다. 아버지가 안전화 끈을 매실 때 늘 하시던 그 손놀림으로요. 끈을 야무지게 조이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나지막이 울렸습니다. 백미러에는 순찰차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비쳤지만 저는 눈길을 주지 않았지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회사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공장에서는 기계가 돌아가고 직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주차장을 빠져나오자 아침 햇살이 앞 유리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등 뒤의 소라는 점점 멀어졌고 앞으로는 곧게 뻗은 길이 펼쳐졌지요. 이제 저를 붙잡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개월 뒤 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거액 횡령과 유책 사유를 명백히 인정하며 제 이혼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회사는 제가 결혼 전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홀로 일군 재산임이 인정되어 남편의 몫은 거의 남지 않았지요. 오히려 남편은 회사 자금 횡령액 반환 채무에 제가 청구한 위자료까지 함께 떠안게 됐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남편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도장 도용의 자금 흐름까지 증거가 워낙 명백했으니까요. 전과자가 된 남편은 갚아야 할 빚만 산더미처럼 짊어진 채 사실상 빈털터리로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능력 있는 장남이라던 허울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동서 권유리는 끝내 사채 빚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낮이면 사채업자들이 집을 찾아오고 밤이면 독촉 전화에 시달리다 결국 한밤중에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더군요.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들은 그마저도 대부분 짝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채 압류 딱지가 붙어 길거리에 나뒹굴었지요. 그 화려한 허영의 끝이 그러했습니다. 자랑이던 둘째 아들 내외가 도망치고 믿었던 장남마저 무너지자 시어머니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누리던 모든 것은 실은 제 돈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지요. 돈줄이 끊기자 재산은 하나둘 처분됐고 자식들에게마저 버림받았습니다. 두 아들 중 누구도 늙은 어머니를 거두지 않았지요. 훔친 돈으로 이어지던 정이란 돈이 끊기니 그렇게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반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시어머니는 결국 변두리 산동네의 작은 단칸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벽에 곰팡이가 핀 방이었지요. 그리고 생계를 위해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이 지긋지긋해 번듯한 겉모습에 그렇게 매달리던 사람이 노년에 다시 그 가난 속으로 되돌아간 것이지요. 몸으로 일하는 걸 천하다 했던 사람이
이제 종이 상자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출근하는 길이었지요. 새로 뽑은 세단을 타고 공장 정문을 통과하는데 정문 근처 고물상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외투에 때 묻은 목장갑을 낀 노인이 리어카의 파지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제 차가 정문을 지나는 순간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저를 향해 손을 뻗었지요. 무언가 부르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무엇을 잃었는지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뻗었던 손이 힘없이 떨어졌지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 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늙은 여인. 한때 제 밥그릇을 끝자리로 밀어내고 제 아버지를 천하다 조롱하던 사람. 이제는 제 공장 앞에서 폐지를 주우며 눈물 짓고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차창을 굳게 닫았습니다.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았지요.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선 저는 사무실에 걸어둔 작업복 점퍼를 걸쳤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익숙한 점퍼였지요. 안전화로 갈아 신고 작업장으로 나가자 정밀 CNC 기계들이 쉴 새 없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절삭유 냄새, 기계음, 부품이 깎여나가는 규칙적인 소리. 20해 넘게 제 곁을 지킨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풍경이었지요. 아버지의 땀방울이 서려있던 낡고 작은 쇳물 공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과 로봇 기업의 핵심 부품을 직접 수출하는 중견기업으로 자란 것이지요. 직원 수도 수백 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새로 준공된 증축 라인 한편에는 창업주인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새겨진 동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직한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그 앞에 잠시 멈춰서서 동판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지요. 대표실로 돌아온 저는 한쪽에 소중히 보관해둔 아버지의 낡은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손잡이가 닳고 여기저기 녹이 쓴 오래된 공구함이었지요.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공구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낡은 렌치 하나를 꺼내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자리가 제 손에도 꼭 맞았지요. 아버지 하고 저는 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곱게 시집이나 가라던 아버지. 험한 일 하지 말라던 아버지. 저는 그 험한 일을 택했고 그 험한 일이 저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도 값비싼 명품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체면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기름 냄새 맡으며 정직하게 흘린 땀의 대가라는 걸 저는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힘이었지요. 렌치를 다시 공구함에 넣고 저는 대표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넓은 대강당에 수백 명의 직원이 모였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였지요. 저는 단상에 올라 사상 최대의 실적과 새로 따낸 글로벌 계약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매출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뜨자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지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저 사람들의 땀이 함께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발표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는데 오래 함께 일한 반장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아버님이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조금 메었지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공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지요. 붉은 빛이 공장 지붕을 물들이고 저 멀리 새로 올린 증축 라인의 지붕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오래도록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밥상 끝자리로 밀려나던 사람도 여건을 비웃음당하던 사람도 아니었지요. 저는 오롯이 저 박수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공장을 지켜낸 사람, 정직한 땀의 가치를 끝까지 믿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자신의 힘으로 되찾아낸 사람. 바람이 불어와 작업복 점퍼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안전화 끈을 한 번 더 단단히 조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등 뒤로 노을이 지고 앞으로는 내일 다시 밝아올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 단단한 존엄과 찬란한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공순이라 불리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지요. 인생 톡톡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참고 또 참으며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은 결국 어떤 화려함도 이길 수 없는 단단한 힘을 갖게 되는 법인가 봅니다. 남을 밟고 올라선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졌고, 묵묵히 땀 흘린 사람은 끝내 제 발로 우뚝 섰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힘든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